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오늘로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경기 침체에도 기부가 조금씩 늘어서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예천군의 기부액이 돈에서 가장 많은 3억 3,700만 원이 모였고요. 경주와 상주, 안동의 기부자 수는 1,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부금의 활용 방법이나 투명한 회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또 기부금을 특정 사업이나 목적에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는데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소멸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 지난 100일간의 성과와 과제를 잘 살펴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혜가 모아져야겠습니다. 4월 10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안동 3도, 청송 2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안동 21도, 청송 2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기온이 아침 저녁으로 널뛰게 하고 찬바람이 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청송에선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지만 비의 양이 적어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경북에서 농번기 인력 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하는 중점관리시군 10곳이 발표된 가운데 안동과 영주, 의성, 청송과 영양, 봉화 등 북부 지역에서 6곳이 포함됐습니다. 도는 또 의성과 청송, 영양, 예천, 봉화에는 체류형 영농 작업반도 운영해 도시에서 모집한 1,000여 명의 인력이 농번기 중 한 달 내외로 농촌에 체류하며 사과와 마늘, 고추 등 작물의 농작업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동시에 의성과 청송에서는 농식품부와 고용부가 시행하는 도농 상생 일자리 채움 사업이 진행돼 4만여 명의 도시 유휴 인력이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 사업들을 통해 농번기 인력 부족 농가에 인력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내국인 근로자 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주말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이 시각 현재 기온 16.7도고요. 한낮에는 2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 건조주의보 발효된 가운데 오늘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불이 번지기 쉽습니다. 화기 사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낮부터 밤사이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적지만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포항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가 될 동빈대교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착공해서 현재 해상교가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교량 기둥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정률 22%로 2026년 6월 완공이 목표입니다. 이 동빈대교는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연결하는 길이 395m의 왕복 4차로 해상교량인데요. 동빈해항의 선박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상부가 육상부보다 긴 비대칭 사장교 형식으로 건설되는 게 특징입니다. 완공되면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해수욕장 사이를 오가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요. 포스코, 철강공단 등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시내도로 교통 흐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빈대교가 영일만대교와 함께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15도, 습도는 47%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풍이 불면서 0.5에서 2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운항 시각이 변경된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울릉군이 지역 대표 축제인 울릉도 오징어 축제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울릉도 오징어 축제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울릉 저동항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축제 프로그램 구성에 앞서 오징어 관련 콘텐츠나 울릉군 설화 또는 주민화합과 관련된 프로그램, 참신한 체험형 맞춤형 프로그램 등 기존 오징어 축제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국민 누구나 공모하실 수 있고요. 공모를 희망하는 분은 공모 제안서를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이메일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울릉군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울릉군 관광문화체육실 문화예술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여 올해 오징어 축제에서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입주민들은 매달 내는 관리비가 적절한지 의문이 들 때가 있긴 하지만 직접 조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전수조사나 샘플 조사를 좀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비 분쟁 실태와 개선 방안, 아파트관리신문의 김도형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김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파트 관리비 분쟁 최근 지역에서도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2021년 3월부터 8개월간 위탁관리업체가 받아갔던 관리비 중에 1년 이내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과 60세가 넘어 납부하지 않는 직원의 국민연금, 65세가 넘어 납부하지 않는 고용보험, 그리고 지급할 의무가 없는 연차수당 등 총 6,400만 원 정도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했고 네. 해당 업체를 형사고발까지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의 한 아파트도 수성구와 마찬가지로 관리비 속에 숨은 퇴직금과 연차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이 관리회사로 넘어갔지만 실제로 직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렇군요. 아파트 관리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아파트 관리비 분쟁이 전국적으로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파트 관리비라는 것이 합치면 큰 돈이지만 세대수로 나누면 푼 돈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상 감독기관인 지자체도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 과다 부과, 특정 업체에 공사 몰아주기 등 관리비 관련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의심이 간다 해도 입주민 한두 명이 이 문제를 조사하거나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매달 비슷비슷하거든요. 크게 네.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수성구 아파트 경우에 입주민들이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전영태 수성구의회 의장 등을 만나서 이 지자체 차원에서 좀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문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안인가요? 그 공동주택관리법 줄여서 공주법이라고 하거든요. 공주법. 공주법 제9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수성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주택관리회사를 방문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가능하군요. 네, 같은 법 93조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회사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 내역을 제출하게 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을 적용해서 실제로 조사한 지자체가 있나요? 네, 2021년 전남 목포시가 70개 단지를 조사하여 업체가 초과 징수한 인건비 등 6억 8,600만 원을 입주민에게 돌려주었고 경북 구미시도 지난해 11월부터 162개 단지를 전수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2019년 경산시도 151개 공동주택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성구청에서는 그럼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런 법령 자료와 선례를 확인한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피해 입주민에게 공동주택관리법상 구청이 개입할 근거가 있으니 관리업체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다면서 적극 행정을 지시했습니다. 네, 일단 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밝혔네요. 네네. 예. 아파트 관리비 분쟁은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업체 간의 계약이 위임인지 도급인지를 놓고 또 서로 해석이 엇갈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위임인지 도급인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급은 일정 금액을 주고 일의 완료를
관여하지 않는 계약으로 건설공사 같은 것이 대표적이고요. 이에 반해서 위임은 사무 처리를 부탁하는 것으로 비용을 정산하는 계약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변호사와의 계약인데 수임료를 300만 원으로 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별도로 하겠다고 했을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쓰고 남으면 돌려주는 계약입니다. 네. 주택관리업자들은 주민이 초과 징수분을 청구할 때마다 도급 계약이라면서 마치 분쟁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대구시청이 2021년 6월 이미 도급 위임에 관한 정의를 했고 4대 보험료를 정산해야 한다는 것 또한 아파트에 공지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6월 9일 각 구청에서 모든 아파트로 보낸 위탁관리 아파트 직원 퇴직 중단금 및 4대 보험료 초과 징수 관련 행정지도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퇴직 중단금 중 지급하지 않은 초과 징수분을 반환받는 방법을 안내했고 네. 주택관리업자에게는 퇴직 중단금과 4대 보험료 중 초과 징수분에 대해서 정산을 철저히 하고 반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문 중간에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은 대부분 도급 계약이 아닌 위임 계약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주법 52조에도 주택관리업자의 지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급이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관리업체 측에서는 도급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가요? 네네. 예,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이건 분명히 위임이다. 네네. 근데 관리비 내역이 이제 투명하게 관리되려면 위임 계약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서 최근 판례를 보면 대부분 위임 계약이라며 초과 징수한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계약서에 위임을 배제하는 조항, 즉 민법상 위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지 않는 한 아파트 관리 계약은 위임 계약으로 본다는 것이 설명입니다. 네. 입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임이라고 계약하는 것이 맞고 공주법에도 있고 대구시 준칙에도 있는 계약 방식으로 당연히 입주민이 이익인 위임으로 해야 되는데 무슨 감언이설에 속아서 민법상 위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아파트가 아직도 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특약을 넣는 아파트가 있군요. 네네. 서재에 있는 에코폴리스 동아 IBC 3차의 경우에 계약서에 도급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판결문을 보면 도급이라는 용어가 있어도 실질적 내용을 살펴본 바 위임 계약이었다면서 주택관리업자가 챙겨간 미지급 퇴직금 등 관리비 4,400만 원을 돌려줘라라고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 법적인 이런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비를 좀 제대로 관리하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대구시가 발표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보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 그리고 연차수당은 계약 상대자가 그 금액을 정산하여 입주자 대표에게 반환하고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해당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아주 규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군요. 네네. 따라서 대구시가 발표한 준칙에 따라서 계약하면 되는데 이 규정이 만들어진 지 3년이 넘도록 대구시가 한 번도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정만 만들어 놓고 예.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업체에서는 도급이라고 우기고 시민들의 피해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입주민 그 개인이 관리비가 부풀려졌는지 조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청이나 구청이 다른 지자체처럼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준칙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좀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관리비가 나오면 항목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 저도 뭐 이렇게 자세하게 보지는 않거든요. 입주민들이 특히 눈여겨봐야 할 항목이 있습니까?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관리비 고지서로 지급 문제가 되고 있는 4대 보험료 초과 징수나 미지급 퇴직금 반환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대신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를 보면 입주민이면 누구나 관리비 집행에 관한 모든 거래와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소는 개인정 잘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뭐 위탁관리 회사에 있다, 본사에 있다 하면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네. 법으로 보면 우리가 낸 관리비는 언제든지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면 열람할 수가 있군요. 네네. 당연한 권리군요. 네네. 예. 이런 걸 좀 알려주고 교육을 좀 해주면 당연한 권리를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 시청에서 1년에 한 번 아파트 관리 열린 주민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 입주민이나 동대표들이 잘 참석하지도 않고 네. 설사 참석한다고 해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회계나 세무 등 기본 상식이 없는 분이라면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대신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그 말씀해 주신 그 퇴직금 정산이나 뭐 4대 보험 납부 이런 내역 같은 경우는 입주민이 개인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원래는 보여주면 보여달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네. 안 보여주죠. 네. 그럼 그 관리사무소에 가서 좀 보고 싶다 열람 신청을 해도 거부되는 경우가 많군요. 그렇죠. 법에는 즉시 보여주고 일주일 안에 복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거부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좀 확인을 해서 그렇죠. 전수조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근 지역에서도 아파트 경비원의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잖아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좀 복잡한 문제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 측은 경비원들이 대부분 70살 이상 고령이라서 건강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자르고 싶을 때 자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업체 입장에서는 초단기 계약을 해야만 퇴직금 주기 전인 6개월이나 9개월에 해고를 하고 그러면 입주민이 6개월이나 9개월 동안 납부했던 퇴직급의 충당금을 회사의 수익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지급 퇴직금을 돌려준다는 대구시 준칙 그 표준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사용해서 퇴직금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개정됐던 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법 시행 이후에 경비하시는 분들의 근무 여건이 좀 나아졌다고 보시나요? 그 개정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내 경비원에게 단지 내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감시하고 정리하는 것, 그리고 안내문 게시 및 우편 수취함에 투입하는 것,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등은 허용된 업무로 했고 네. 택배 물품을 각 가정에 직접 배달하거나 입주민 차량을 대리 주차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는 업무로 규정했습니다. 이 법이 발표되면서 지금까지 뉴스에 나온 것처럼 누구 어떤 특정인의 이사를 도와준다든가 특정 입주민의 집에 택배를 배달해야 했던 그런 갑질은 사라졌지만 네. 아직 법 개정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설마 하는 심정으로 경비 업무가 아닌 공용 부분의 수리를 시키거나 동의서나 연명서를 받으라면서 각 세대를 돌게 하거나 전기 검침을 시키는 일부 아파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고요. 예. 감독기관의 홍보와 단속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끝으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입주민과 관리업체 어떤 노력을 좀 더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대구 시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 관련 정책 하나하나가 수많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용어도 처음 듣는 시민들이 많지만 네. 우리 집 관리비나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관심을 갖는다면 적정한 비용과 만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업무에 바쁜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독기관인 시청이나 구청이 법에 주어진 권한을 잘 활용해서 아파트 관리에 부정과 비리가 없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나타나지 않는 항목도 있다고 하셨지만 관리비 고시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뚫어지게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관리신문의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4분) 지났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잘 하고 계시나요? 각 구군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또 쓰레기 배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윤가영 리포터가 현장을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대구 동구 동촌동에서 진행한 홍보활동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동촌동 주민들과 동구청 청소자원과가 합심해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또 분리배출 우수 사례 사진 전시도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현장 소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는 담당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무단 투기 금지 전단지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전단지 두 개가 있는데 무단 투기하시면 이렇게 벌금 나오고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해 주시면서 드리면 되거든요. 원룸 올바른 배출 방법 자기 원룸에
문입구입니다. 문입구 이제 종량제 봉투, 자 음식물통, 대문앞 모퉁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동구청 청소자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채호입니다. 오늘은 무단투기 집중관리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무단투기 근절 홍보 캠페인을 동촌동에서 진행 중입니다. 동촌동의 경우에는 원룸이나 주택가를 중심으로 분리배출 위반,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의 사례가 많은데요. 주로 어르신들이나 젊은 층이 분리배출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주기적인 홍보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나 주택 등에서의 쓰레기 배출 방법이랑 무단투기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 사진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도 적극 동참하셔서 깨끗한 동구, 깨끗한 대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원룸 밀집 지역에 특히 쓰레기 배출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는데 이런 홍보 활동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홍보 기간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쓰레기 배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곳곳으로 누비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홍보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동촌동에 거주하고 있는 정동숙입니다. 저희 평소 동네의 무단투기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홍보 캠페인을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 이제 홍보 전단지 준비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나눠드리고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배달 음식 등을 종량제 봉투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꼭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나 가게를 찾아가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홍보 활동을 계기로 동촌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의 주민들께서도 조금이라도 무단투기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촌동에 살고 있는 김태자라고 합니다. 평소 다 느끼지만 그 느끼는 거를 표현하거나 누구한테 이렇게 홍보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근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제일 첫 번째 내 집 주위 그다음에 길거리가 또 깨끗해지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주민들 마음이 참 멋지네요. 근데 무단투기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리고 근데 가끔 쓰레기를 버릴 때 이 쓰레기가 재활용인가 아니면 일반 쓰레기인가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되나 좀 혼동될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윤가은 리포터는 쓰레기 분리배출 잘하고 있겠죠? 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페트 음료를 마시면 라벨을 떼고 압축을 해서 버리고요. 배달 음식을 먹으면 꼭 세척하고 말려서 분리배출을 합니다. 당연히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는 묶을 수 있을 만큼만 쓰레기를 채워서 버리는데요. 그래요? 이 홍보 활동을 함께 하면서 만난 분들도 저처럼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정에서요. 빈병, 종이, 플라스틱, 그리고 비닐까지 다 재활용 다 하죠. 어려운 거는 없는데 조금 귀찮을 뿐이죠.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뭐. 네, 분리배출 열심히 할게요. 나는 분리가 하거든요. 플라스틱 다 씻어가지고 그래 하고 한 사람이 이게 분리하는 거에 따라서 소나무가 5나무 심어진다고 오늘 내가 들었어요. 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점점 쓰레기 내비둘 데는 없고 태우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대수인들 이걸 어떻게 해야 나도 굉장히 많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집에서도 보면 내 딴에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갖는데도 궁금한 점이 많아가지고 어떤 때는 내가 폐기물 버릴 때도 항상 재활센터 있잖아요. 거기다 전화를 하든지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든지 해가 문의를 해가지고 내가 내버려요. 정말 좀 귀찮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좀 이래 잘 분리해가 내버렸으면 좋겠어. 이거 정말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으면 플라스틱 같은 것도 좀 깨끗하게 씻고 비닐봉지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좀 말려가지고 난 내버리거든요. 그래 좀 해주면 좋겠더라. 이분처럼 좀 제대로 분리배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반짝 홍보 활동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중 홍보 활동을 마친 동에서는 오는 17일부터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는데요. 중점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량제 봉투 미사용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혼합 배출 또 대형 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그리고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해서 이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요. 큰일 나죠. 네, 특히 이 불법 소각행위는 과태료뿐 아니라 화재 발생의 위험도 아주 큽니다. 절대로 삼가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요. 오늘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홍보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매일신문의 최원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최 기자의 눈으로 들여다볼 주제는 뭔가요? 네, 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대구 문화예술허브 조성지가 이 달성군으로 변경되면서 이로 인한 이제 지역 기초지자체 정치권의 연쇄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관련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문화예술허브라고 하면은 현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 조성하기로 했던 그 사업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됐거든요. 대구시가 윤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 부지를 기존의 북구 상격동 경북도청 후적지, 현재는 시청 상격청사죠. 네. 이곳에서 달성군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협조해 줄 거를 문체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5일에 시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4일 문체부를 방문을 해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했고 문체부로부터는 협의해 나가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조성지가 이제 변경이 됐어요. 네. 변경 배경은 뭔가요? 대구문화예술협의 대구교도소 후적지 이전 방안은 대구시 신청사가 지금 이전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곳에는 국정과제 수행이 불가능해서 이제 수행이 가능한 부지를 모색한 결과입니다. 대구교도소가 올해 중으로 달성군 합의면으로 이전이 완료되면 이 후적지 활용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네. 당초 대구시와 문체부는 협의하에 이 도청 후적지에 국립뮤지컬 콤플렉스나 이 국립근대미술관 같은 이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청사 이전이 조금 힘들어지면서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동우 대구시 문체관광국장은 대구교도소가 12월까지 이전이 되면은 관리 권한이 법무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는데 이후에 이제 문체부가 기재부로부터 이 부지 관리 권한을 넘겨받으면은 네. 이 문체부가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서 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 신청사 이전의 난항과 네. 관련이 있는 거군요. 연계가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이번 조성지 변경이 동서 균형 발전 측면도 고려가 됐다고요? 네, 대구시는 이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문화 인프라를 좀 옮기면 지역 문화의 동서 균형 발전과 문화 분권 촉진에도 이바지할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시민의 약 41%가 거주하고 있는 서부권에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수는 이 시 전체 1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서부권 내 문화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럼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대구시는 향후 문체부와 협의해서 2024년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연구 영역 들어가서 2025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요. 26년 기본 실시 설계하고 2027년 착공해서 2028년 준공하고 개관 계획하고 네. 있습니다. 5년 정도 걸린다는 말씀인데 네. 그러면 문제가 이 기존의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그럼 예. 나가게 될까요? 그렇죠. 이것도 문제인데요.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 부지가 바뀌면서 경북도청 후적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또 새로운 과제가 됐습니다. 대구시는 이곳을 삼성창조경제센터하고 경북대학교를 잇는 도심융합특구 꼭지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 도심융합특구도 관련법 국회 통과가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시청 상격청사로 활용하고 있는 이곳에는 전체 시 공무원 65%가 근무하고 있어서 꽤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밀하거든요. 당장 좀 어떤 수를 내야 되는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뾰족한 수가 지금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면서 당장 지금 상격청사가 어떻게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곳이 없고요. 여기다가 현재 이 상격청사에 추진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 사업도 이 대상지가 지금 겹치면서 경북도청 후적지는 일단은 이 문화예술협부 조성은 좀 현실적으로 물 건너갔다라는 평가가 힘들다는 나옵니다.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문체부도 이런 이제 상황을 고려해서 지난해 12월 발주한 이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에 중단했습니다. 대구시는 다만 이
경북도청 후적지를 도심융합특구와 연계한 기업 R&D 센터로 중심으로 이제 조성하는 방안, 이것도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도심융합특구와 연계한 기업 R&D 센터 중심으로 조성하는 방안. 이건 네. 어떤 내용인가요? 도심융합특구는 이제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이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이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한다는 사업이거든요. 네. 국토부는 대구를 비롯해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 5곳을 지금 시범지구로 선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옛 경북도청 후적지는 산업혁신 거점으로 만들고 경북대는 인재육성 거점, 상성 창조 캠퍼스는 창업 거점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북구가 이제 2030년 개항 예정인 신공항과 인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대구 미래 비전과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이제 수립 중입니다. 이런 방향은 이제 대구시가 계획 중인 대구 50년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에도 반영될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언제쯤이면 구체적으로 그림이 나올까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개발 방안이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방안 확정되기까지는 좀 적잖은 시일이 걸릴 예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심융합특구 조성의 근거와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이 발의 2년이 넘도록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법 제정 여부와 시기에 따라서 이 후적지 개발 방안도 바뀔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시가 짜고 있는 도시 그랜드 디자인의 공개 시점도 아직까지는 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구시의 이런 정책 변화는 곧바로 지역 정치권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요 정책 추진에 따라서 대구 국회의원들의 희비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홍 시장의 취임 후에 주요 사업이 집중 배치된 지역이 있는 반면에 권 전 시장 때 역점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홍 시장에 의해서 무산되거나 삐걱대는 지역들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혜자는 요즘 자주 나오는 아무래도 달성군이겠네요. 맞습니다. 이 달성군을 지역구로 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홍준표호 시정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데요. 지난해 5월 입각해서 지금 1년 가까이 지역구를 비우고 있음에도 제2국가산업단지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달성군으로 가죠. 그렇죠. 네, 또 말씀드렸던 문화예술허브도 달성군으로 가죠. 이런 핵심 사업들이 달성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홍 시장의 시장직 인수위 상임 고문단에 이름을 올렸던 추 부총리는 같은 기재부 출신의 이종화 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홍 시장에게 직접 추천하면서 밀월 관계도 가시해오고 있습니다. 네. 수혜자가 있다면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맞습니다. 이 달서구 병 김용판 의원과 북구 을 김승수 의원은 이 전임 권영진 시장 때부터 추진하던 지역구 핵심 사업이 홍 시장 체제에서는 외면받으면서 좀 울상인 모습입니다. 예. 우선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를 지역구로 둔 김용판 의원은 이 지난해 홍 시장이 재원 마련을 이유로 해서 부지 일부 매각을 추진하자 강하게 반발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김 의원이 부지 일부를 매각해서라도 빨리 이제 신청사를 옮기자는 네. 홍 시장의 입장에 동조를 해서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구인 북구 을에 지금 위치한 농수산물 도매 시장을 달성군에 내주게 생긴 이 김승수 의원도 이 홍준표 시정의 좀 피해자로 되게 됐는데요. 네. 당초 시장 확장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던 김 의원은 이번 완전 이전 결정에 입장문까지 내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장문을 보면 이 김 의원이 지역 내에서는 이 대구시의 갑작스러운 이전 결정으로 인한 합의 번복과 일관성 없는 시정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하다면서 이 대구시는 앞으로 지역 주민이나 시장 상인들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홍 시장 취임 이후에 이 대구 시정에 대한 대구 정치권의 이 같은 공개 비판은 김 의원이 처음입니다. 네. 조금 전에 수혜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네. 기초지자체 중에서 역시 달성군이 정말 복받았다 할 만큼 많은 수혜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정부와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지금 건건히 달성군에 안착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는 제2국가산단이 끊었죠. 예. 정부는 지난달 15일이었습니다. 대구 제2국가산단을 달성군 화원 옥포읍 일원에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보름 뒤인 30일에는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합의
평면도로 이전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정점이 5일이었습니다. 이 문화예술 허브를 이제 화원읍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변경하겠다고 하면서 달성군이 지금 목 터진 상황입니다. 네, 달성군은 당연히 반기겠죠? 네, 당연히 기대감이 큽니다. 달성군 관계자는 이 쇠퇴하던 공업도시를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탈바꿈시킨 이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이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조성되는 대구문화예술 허브도 이 억압의 장소를 자유의 공간으로 변신시킨 도시재생 사업 롤모델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달성구는 이제 올해 초 에비타 상승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이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구축 사업도 순항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총 사업비 무려 3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데 이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부지 내에 들어섭니다. 국내 최초로 로봇 사업화 전주기 지원 공공 랩이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예. 지난해 8월 한 차례 이제 예타에서 탈락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대구시가 탈락 사유를 좀 폭넓게 분석을 했고 이 타당성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서 이 통과가 희망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로봇 테스트 필드까지 확정이 되면 달성군은 아주 기대감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런 달성군도 걱정이 있다면서요? 네, 굵직굵직한 이 대형 사업들이 잇따라 달성군에 쏟아지고 있는데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가창 이 수성구 편입 문제인데요. 네. 최재형 달성군 수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달성군에 몰리는 것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에 대해서 때문에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홍 시장은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성에서 받는 혜택이 많으니까 최재형 군수가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 만족할 수는 없군요. 맞습니다. 예. 네. 홍준표 시정의 구군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 오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의 최원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미국이 동맹국을 도청 감청해온 정황이 담긴 기밀 문건이 유출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대화까지 포함돼서 지금 파장이 커질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말의 가능성인데 조작을 했다거나 또 역정보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한국 정부는 일단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조작인지 여부를 가리는 조사 자체가 늦어지는 그것대로 항의가 필요하겠고요. 네. 도감청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항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응 수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일 경우는 미국이 분명히 잘못한 문제고 그렇죠. 과거에도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 등의 도감청이 밝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메르켈 전 총리는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걸기도 했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분명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동맹국으로서 심각히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은 대통령실 이전이 너무 서둘러 진행돼서 혹시나 도감청에 취약한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국내 정치권에서 좀 조사를 해서 풀어야 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지난주 있었던 4.5 재보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경북 지역에서 있었던 보궐선거 결과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경북 지역에서는 경북도의회 의원 구미시 대사선거구 그리고 포항시의회 의원 나선거구 이렇게 보궐선거가 있었고 둘 다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원래 국민의힘 강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선거 결과를 상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의힘도 분발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북도의원 구미시 4선거구 같은 경우 국민의힘 김일수 당선자가 64.95%를 얻었고 민주당 최한성 후보가 35.04%를 얻었는데요. 이 지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가 26.8%였습니다.
투표율이 낮았는데도 정권 심판 여론이 지역에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미가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포항시의회 의원 나선거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이상백 당선자의 득표율이 58.49%입니다. 60%를 넘기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후보의 스코어였던 것이고 지역에서 변함없이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압도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것이 이번 선거 결과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재보선은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패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청주에선 이겼다 이렇게 짧게 반론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울산 남구의회 나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긴 것이 국민의힘한테는 치명타였습니다. 울산이니까 영남 지역 중에는 민주당 강세 지역 아니냐 이렇게 여길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작년에 이 울산 남구의회 나선거구를 보면 2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2명 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어있는 한 자리를 놓고 선거를 했는데 민주당 후보가 50%를 갓 넘기면서 승리를 한 것. 이건 분명히 큰 패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청주에서는 이겼다라고 하는데 청주시의회 나선거구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만 민주당 후보하고 민주당 출신으로서 지방의원까지 했던 무소속 후보 이 두 후보의 표를 합하면 국민의힘 당선자보다 살짝 많습니다. 단일화했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선거였는데 어부지리의 측면이 없지 않다. 이 점은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차기 총선이 이제 내년 4월 10일이잖아요. 이제 딱 1년 남았는데 오늘로서 이번 재보선 그 결과와 내년 총선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재보선은 총선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졌으니까 총선 때도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역대 총선들을 보면 그 직전 연도 재보선에서 졌던 당이 총선에서 이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2019년 재보선에서는 그렇게 이기지 못했던 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서 대승을 한다거나 또 2011년 재보선에서 연달아 밀렸던 새누리당 2012년 총선에서는 승리를 했었고 2015년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악승했지 새누리당 이듬해 총선에서 패배한 전례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보선에서 진 정당이 각고의 노력을 하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또 재보선에서 이긴 정당도 방심하면 총선에서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남은 1년의 기간은 상당히 길다라고 하는 것을 여야 정당이 명심해야 될 겁니다. 결코 짧지 않다. 이렇게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등판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 인터뷰 도중에 전화를 끊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화 끊기 전에 어느 정도 어필을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본인도 할 얘기, 다른 얘기도 많은데 지금 진행이 온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여길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생방송이라는 게 정치인한테 꼭 불리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방송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항의를 할 거면 전화를 끊지 않고 방송 중에 항의를 한 다음에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를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정치 기술도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인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홍 시장이 이것을 수습을 하려면 일단은 이제 방송 중에 있었던 통화 단절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참으로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입장에서는. 자, 지난주 국민의힘은 신임 원내대표의 대구 달서을 지역에서 3선을 한 윤지혁 의원을 선출을 했습니다. 국회 여야 대결 그 결과 내년 총선 준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일단 외형적으로 국민의힘이 당대표는 울산, 원내대표는 대구, 정책위의장은 경남 출신 이렇게 영남 편중이다. 이런 지적은 나올 수밖에 없고 당 이미지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 원내대표가 나왔다고 해서 지역 여론이 반드시 국민의힘에 우호적으로 갈 거냐 이 보장도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숙제는 언제나 그랬듯이 또 민주당 또한 그렇듯이 혁신과 외연 확장일 텐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지역적 관점에만 갇히지 말고 또 거꾸로 대구 지역 민심을 당 혁신의 원동력으로 쓰는 그런 인물
정치인이 된다면 그런 행보를 하게 된다면 이제 당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거꾸로의 행보를 하게 되면 이제 우려대로 특정 지역에 갇혀서 내년 총선 준비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학에 따라 달렸다고 보여집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얘기도 좀 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가 실시됐다고요? 네, 한국갤럽에서 4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내지 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내지 8% 하락할 경우에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고 설명을 조사 업체에서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냐고 물었더니 찬성이 60%, 반대가 28%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47대 39가 나오는 등 전 지역에서 찬성이 높았고요. 예. 70대 이상에서도 44대 46 이렇게 나오면서 전 연령대에서 찬성이 높거나 비슷한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거는 양곡관리법 문제가 농업의 주요 이슈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쌀 시장 격리 의무화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작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현실 그것을 보여주는 조사였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됐다고요? 네, 이 조사에서 같이 실시됐는데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좋게 본다가 33%, 좋지 않게 본다가 48%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양곡관리법 찬반에 비해서는 격차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에 찬성하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양해하겠다. 이런 층도 제법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다소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양곡관리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라도 농업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필요성을 좀 여론에서 강조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전략작물 직불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논에 밀, 콩, 가루쌀,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민에게 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이 정책인데 쌀 수급량을 조절하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지원을 받은 면적은 증가를 해도 이런 전략작물 면적 순 증가분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벼농사 같은 경우 기계화율이 높아서 이점이 크고 전략작물 직불제 같은 경우 지원 단가가 높지 않으면 그렇게 이점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볼 만한 다른 제도가 변동직불제입니다. 지금 쌀 같은 경우도 시장 격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목표 가격의 현실 가격이 미달하면 차액을 직불을 해주는 이 제도가 논의가 다시 되고 있는데 이거를 전략작물이나 주요 채소로 확대하자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득을 보장해줘야 전략작물도 재배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농업계 내부에서의 합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큰 숙제가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것이 힘든 실험이 되겠지만 건너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가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를 놓친다는 점을 정부나 정치권에 유념을 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좀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정치알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대구시는 국립대구박물관과 대구미술관에서 열리는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에 맞춰 대구 시티투어 특별 테마 노선을 운영합니다. 국립대구박물관에서는 오는 11일부터 7월 9일까지 고 이건희 회장 기증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 전시회가 열리고 대구미술관에서는 지난 2월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웰컴홈 개화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운영되는 특별 테마 노선은 삼성 상회터, 대구 오페라 하우스, 삼성 창조 캠퍼스, 국립 대구박물관과 대구미술관 등을 중심으로 운행됩니다. 예약이나 문의는 대구 시티투어 홈페이지 또는 전화 053-627-8900번으로 하면 됩니다. 대구 수성구 고모동 파련 생태공원에 레몬빛 유채꽃이 만개했습니다.
파련 생태공원은 도심을 흐르는 금호강의 상쾌함과 자연의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최고의 산책 코스로 사랑받는 곳인데요. 수성구는 지난해 가을 이곳에 유채를 파종했습니다. 자연의 싱그러움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유채밭을 가로지르는 보행 동선을 새롭게 조성했고요. 따뜻한 봄 햇살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대형 의자 작품도 눈길을 끕니다. 빠르게 지나버린 벚꽃 시즌의 아쉬움을 달래고 싶다면 파련 생태공원으로 유채꽃 나들이 어떠신가요? 경상북도는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는 관광지 등을 알리기 위해 2023 경북여행 쇼폼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오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지역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경북 테마여행과 자유여행 중 하나를 선택해 60초 내외 영상을 자유롭게 촬영 및 제작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나들이 홈페이지와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도시농업의 날을 맞아 4월 11일 동성 28 아트스퀘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2023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모종 심기 체험과 볼거리 등을 제공하며 허브와 공기정화식물, 토마토 재배 키트 등을 받아갈 수 있는 반려식물 나눔 행사도 진행합니다. 도시농업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일상에서 잠시나마 도시농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과 관련해서 달성군수에 이어서 달성군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시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행정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밀어붙이기식 편입 정책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북구 주민들은 오늘 산격청사 정문 앞에서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 대상지 변경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두 사안 모두 대구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갈등과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지 대구시 행보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